우리는 아주 오래된 진실처럼 이런 말을 배워왔습니다. 전통사회는 여성을 억압했다. 재혼은 금기였고 과부는 평생 정절을 지켜야 했으며 여성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땐 원래 그랬어?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 시대의 한계였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마냥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 고정된 여성상이 사실은 조선이 국가 운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강화해간 이미지라면 어떨까요? 만약 조선 이전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당당히 재혼하고 아들과 구분 없이 상속받는 경우도 흔했으며 시댁이 아닌 자신의 친정을 중심으로 삶을 일구어 나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탈도 문제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그렇다면 질문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 고려에서는 여성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당연한 선택이었을까? 왜 여성이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도대체 왜 어떤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왜 어떤 사회에서는 죄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자유나 도덕적 진보가 아닙니다. 바로 권력과 설계입니다. 조선은 그저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통을 새로 설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는 바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여성을 억압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은 우리가 훗날 정상이라고 부르게 될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온 그 질서, 그 여성상, 그 견고한 도덕,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선택되고 조립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성이 억압받았는가? 라는 캐캐묵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삶을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했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짓된 정상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고려의 여성은 조선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진보적이었다, 혹은 시대를 앞서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이미 현대인의 거대한 착각입니다. 고려 사회에서 여성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를 쟁취해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억압당한 적이 없었기에 해방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특별한 해방의 대상도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여성이 재혼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특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할 사건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삶이 이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그 사회가 공유하던 평범한 상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여성이 남은 생을 죽은 듯이 멈춰서서 지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생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재혼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성의 상속권 문제로 들어가면 고려의 정상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고려 사회에서 재산은 가문의 혈통을 증명하는 박제된 상징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상속되는 구조였고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준분 상속 또한 드물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일은 흔치 않았으며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사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무니 뿌리째 무너지지도 않았고 국가의 질서가 붕괴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질서는 여성을 시스템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풍경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려의 결혼은 여성을 한 집안에서 다른 집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단절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처가에서 지내며 아이를 키우는 처가살이는 전혀 낯설거나 이상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친정, 자신의 혈연, 그리고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유지했습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원래의 소속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관계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가장자리로 밀려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려 사회는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가 아니었고 질서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안방 깊숙이 가두는 번거로운 제도가 필요 없었으며 여성의 몸과 행동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재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간적인 선택을 가혹한 도덕의 잣대로 심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 사회에서 여성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구원할 영웅도 아니었고 시스템에 짓눌린 가련한 희생자도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명예를 대신 짊어진 상징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이름으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유연하게 작동하던 고려 사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조선의 엘리트들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위적인 통제 없이도 유지되는 질서, 여성이 온전한 인간으로 기능하는 이 해괴한 구조를 보며 그들은 감탄했을까요?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포를 느꼈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넘어 공포의 탄생과 그 공포가 낳은 박멸의 기획으로 이동합니다. 고려 사회의 유연한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설계하던 엘리트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 결코 존경도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언하기 힘든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이성으로 보기에 고려 사회는 너무나 자유로웠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스템에 의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결혼하고 아들과 딸 모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결혼한 여성이 여전히 자신의 친정을 중심으로 강력한 관계망을 유지하는 나라,
이 모든 모습이 겉으로는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였지만 성리학이라는 정교한 설계도를 만들어가고 있던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그것은 단 하나의 위협적인 질문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통제하는가? 그들에게 국가란 저절로 굴러가는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명확한 원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정교한 머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라는 사회는 관리자의 손길이 일일이 닿지 않아도 국가가 선을 긋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이 자율성은 곧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었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깊은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성이 재혼을 허용받는 사회에서는 혈통의 흐름을 단 한 줄기로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부가 가문 안에 묶이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친정과의 네트워크를 놓지 않는 문화는 권력이 부계라는 단 하나의 수직 계열로 정렬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조선 엘리트들의 눈에 고려 여성들의 혈연 네트워크는 통제 불가능한 회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회로는 관료들의 문서로 관리되지 않았고 족보라는 그물망에 완전히 포획되지도 않았으며 조만정부의 법령 하나로 단범에 끊어낼 수도 없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질서 그 자체의 위기였습니다. 조선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여성 개개인이 아니라 여성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던 분산된 사회 구조였습니다. 권력은 흐트러진 혈통을 두려워했고 가문은 통제되지 않는 관계망을 두려워했으며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결단합니다. 고려 여성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제부터 문제로 재정이 됩니다. 여성이 스스로 내리는 선택은 가문을 더럽히는 문란이 되고 여성이 가진 경제적 주체성은 질서를 붕괴시키는 오만이 되며 여성이 가진 끈끈한 관계망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불온한 연결이 됩니다. 이 냉혹한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여성은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와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조선 엘리트들의 머릿속에서 도출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회는 너무 많이 흘러다니고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으며 너무 쉽게 흩어진다. 그러니 이제 고정해야 한다. 혈통을 고정하고 재산을 고정하고 관계를 고정하며 삶의 방향을 단 하나의 정답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 고정 작업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 가장 적합한 존재가 선택됩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은 삶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어낼 수 있으며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에 가장 용이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덕과 정절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었을 때 가장 강력한 사회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고려 사회를 바라보며 느낀 진짜 감정의 실체였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공포였고 비판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으며 윤리가 아니라 차가운 설계였습니다. 이제 그 공포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 여성이 인간이 아닌 질서 유지 장치로 기능해야만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여성을 옥죄었는지, 조선이 여성을 억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서의 부속품으로 재개조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보겠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선택은 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이 느끼는 공포는 언제나 제도라는 차가운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고려 사회를 목도하며 조선의 설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고려 사회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다니고 분산된 구조는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꿈꾸는 조선에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사람을 설득하여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즉 시스템을 뿌리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거대한 개조 작업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고려에서 그저 삶의 연장이었던 여성의 재혼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발로 규정됩니다. 재혼하는 여성은 도덕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곧 재가녀의 자손을 관직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낙인이 되어 그녀의 후손들이 사회적 주류로 나갈 길을 차단하는 가혹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가 재혼을 극도로 경계한 이유는 결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의 흐름을 단 한 줄기로 고정하고 장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잔인한 통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은 여성의 존재 가치를 정절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 속에 가두어버립니다. 처음에 장려되는 미덕이었던 정절은 시간이 흐르며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었고 그 의무는 다시 국가가 포상과 처벌을 통해 관리해야 할 엄격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와 혈통의 순수성을 대외적으로 보증하는 깨트려서는 안 될 도덕적 봉인이 되었습니다. 상속구조 역시 이 설계도에 맞춰 철저히 재편됩니다. 재산은 더 이상 개별적인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아니라 가문을 영속시키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 제정이 됩니다. 고려 사회에서 딸에게도 열렸던 상속권은 점차 사라지고 여성은 상속의 주체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재산은 부계라는 단 하나의 선을 따라 장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냉혹한 분배 과정을 거치며 가문은 요새처럼 견고해졌고 혈통은 관리하기 편할 정도로 단순해졌으며 국가는 비로소 모든 백성을 통제 가능한 체계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혼인 문화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이제 두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여성을 특정 가문에 완전히 편입시켜 박제하는 의식으로 변질됩니다. 남자가 처가에서 지내던 유연한 관습은 사라지고 여자가 시가로 들어가는 시집살이가 표준이 됩니다. 여성의 친정 네트워크는 이제 유지해야 할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문의 질서를 방해하는 정리해야 할 자녀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 완결짓는 최후의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에게 족보는 기억의 기록일지 모르나 조선의 설계자들에게 족보는 권력의 지도였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피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단 한 장의 종이 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관리 시스템. 그 족보라는 기계가 오차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을 채우는 여성들의 삶이 철저히 예측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여성은 함부로 움직였어도
관계를 함부로 확장해서도 삶의 선택을 반복해서도 안 되는 정지된 존재여야 했습니다. 조선은 여성을 단순히 억압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은 여성을 국가 질서 유지에 최적화된 구조물로 개조한 것입니다. 재혼 금지, 정절 강요, 상속 배제, 그리고 친정 네트워크의 해체. 이 모든 것은 도덕의 탈을 쓴 치밀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여성은 비로소 한 명의 개인의 길을 멈추고 가문을 고정하는 핀이자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조용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구체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국가가 부여한 의미와 시스템이 강요한 기능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잔혹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생물적인 상징으로 바뀌어가는지, 고려의 여성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다면 조선의 여성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버렸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보겠습니다. 고려 사회에서 여성은 명확한 삶의 주체였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주체였고 경제의 주체였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의 주체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존엄한 인간이었으며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자기 이름과 목소리를 가진 독자적인 존재였습니다. 슬프면 울 수 있었고 견딜 수 없으면 떠날 수 있었으며 삶이 무너져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권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어가며 이 모든 당연한 풍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으로 호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의미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정절의 상징, 혈통의 그릇, 도덕의 표본,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증명하는 명패. 이 가혹한 명칭들이 부여되는 순간 여성은 한 명의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면과 사회의 질서를 대신 짊어진 무생물적인 기호가 되어버립니다. 고려의 여성은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을 바꿀 수도 있었고 삶의 방향이 틀어지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에 허용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여성에게는 실수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선택은 다시 고칠 수 없는 엄격한 도덕적 기록으로 남아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던 입체적인 변화는 사라지고 상징에게 요구되는 평면적인 일관성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몸은 삶의 희로애락을 살아내는 생생한 공간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전시하는 서늘한 진열장이 됩니다. 그 몸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도 시스템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몸이 국가가 설계한 도덕적 의미를 얼마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때부터 여성의 고통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수적 비용으로 치부됩니다. 그녀들의 처절한 울음은 가문의 미담으로 포장되거나 질서를 위해 침묵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사람의 비극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영광 증명하는 훈장이거나 국가 도덕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소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했던 연려라는 칭호는 사실 존경받는 인간에게 주는 상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가장 완벽하게 순응하여 스스로를 지워버린 자에게 부여되는 최종적인 모범 표식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선택당할 뿐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대부들의 논리에 의해 해석당할 뿐입니다. 여성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가문과 국가의 질서를 대표하는 박제로 존재할 뿐입니다. 고려의 여성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삶을 일구는 사람이었다면 조선의 여성은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차갑게 고정된 의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진짜 잔혹함은 그 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엔 날카로운 칼도 없고 붉은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출구와 가능성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막혀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글픈 역사 앞에서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의 원형일까요? 누군가의 삶이 너무나 의미 있게 살 것을 강요받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온전한 인간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번 화의 마지막 장으로 이끕니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의도된 선택으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법이나 문서보다 먼저 사람의 몸과 삶에 깊숙이 새겨집니다. 조선이 여성을 단순히 억압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단순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여성을 없앤 것이 아니라 여성을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었던 존재를 상징으로 만들고 삶이었던 선택을 주범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 시대의 여성들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기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원래 그래야 해. 정상은 그게 아니야. 그 정상은 과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학습된 선택지를 그저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닿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보게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질서를 고정하고 사람을 규격화하며 모든 것을 글과 도덕으로 다스리려 했던 나라 조선. 그러나 그들이 끝내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 기록보다 빠른 움직임, 질서 밖에서 살아남는 압도적인 야성, 선비들의 나라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 글로 세상을 다스리려던 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 한국사 유일의 소드마스터 척준경, 그리고 여진족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고려의 특수부대 별무반. 다음 편에서는 여성을 가두고 문화를 통제하던 질서의 이면에서 그 모든 설계를 무력으로 찢어버릴 수 있었던 고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질서의 시대가 끝나고 통제 불가능한 괴물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